요즘 정치가 좀 답답하고 또 짜증나고 화도 많이 나고 그래요. 여나 야나 비슷하죠. 근데 제가 한 40년 이제 정치 평론을 하면서 이제 갖게 된 결론 중에 하나는 정치는 역시 사람이 하는 거고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정치 지도자급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따라서 정치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 정치 지도자들을 평가할 때 평가의 기준을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해서 그냥 이를테면 누구 좋아하는 사람한테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잘생겼잖아 이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미스터 코리아를 뽑아야지. 머리 좋잖아 그러면은 그러면 시험 봐서 대통령 뽑아야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뭔가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뭐 여야 간에 서로 경쟁을 해도 이게 생산적 경쟁이 되는데 우리가 뽑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아 놓으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허구한 날 싸움만 하는 국회가 되는 거고 그래요. 지금 우리 정치가 이제 미디어 정치 시대에 들어온 지가 한참 됐거든요. 미디어 정치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치 지도자가 국민과 1대1로 직접 만난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연배에서 보면 삼긴 시대 겪었잖아요. 또 박정희 시대 겪었죠.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만나거나 박정희 대통령과 직접 뭐 한두 마디라도 얘기를 해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삼김 시대도 마찬가지야. 맨날 뉴스에 나서 보기는 하지만 진짜 김영삼과 내가 한번 만나봤다든지 김대중이랑 내가 뭐 하여튼 손을 잡았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정치는 미디어 정치 이전의 정치는 그냥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정치예요. 그런데 지금 미디어 시대 정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이나 나나 똑같은 거야. SNS라는 이 새로운 영역에서는 1대1로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어 정치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진짜로 대중성을 가져야 돼.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연출하거나 뭔가 좀 분장해 볼 수는 있는데 그게 바로 미천이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 그 실력을. 예를 들어서 국민 눈높이, 입만 열면 국민 눈높이 얘기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국민 눈높이를 하루 종일 떠들고 다니면 그러면 진짜 이자의 언행이, 이자의 말과 행동이 국민과 같아지냐?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어떤 정치인이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진짜 국민과 같이 호흡하는 줄 착각해. 그건 아니거든. 누구나 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은 그 정도 머리는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를 얘기해야 국민들이 좋아한다는 건 알아. 그래서 국민 눈높이를 얘기해. 한동훈이도 이재명이도 국민 눈높이를 자꾸 얘기해.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과 실제로 이 자들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는 거냐? 이건 전혀 다른 거지. 그러면 진짜 대중정치인은 뭐냐?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안 해도 실제로 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국민과 같이 호흡하고 국민의 시각으로 그런 것들을 보는 걸 행동할 때 이 사람을 대중정치인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대중정치인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국민들이 알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악수하잖아요. 조금 전에 했죠. 저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리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악수할 때 여러분 눈을 보려고 그래. 짧게라도. 그리고 어쨌든 한마디라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세요. 정치한다는 자들이 하루 종일 악수하고 다니는 게 일이잖아. 선거 때만 아니라 이런 선거 없는 이런 오늘 같은 날도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가서 정치인은 악수하고 다니잖아. 이자가 10명과 악수하든 100명과 악수하든 그 악수하는 사람의 눈을 맞추고 짧게라도 한두 마디 하고 악수를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 유심히 여러분이 잠깐만 살펴보면 금방 드러나요. 악수는 막 하는데 이를테면 더 많은 사람과 악수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악수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 악수하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면 1, 2초라도 시간이 걸려. 눈을 맞추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한마디 하면 2, 3초는 걸리잖아. 그리고 그 다음 사람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렇게 하면서 눈은 벌써 딴 데로 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옆으로 가 있어. 그러면 나는 저 사람, 이 사람은 평생 악수하고 다니는 직업이지만 악수를 당하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기회잖아. 이 사람이랑 눈을 맞추고 싶은데 이미 손은 와 있는데 눈은 더 옆으로 가 있어.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런 사람이 입만 열면 국민 눈높이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진짜 국민과 호흡하는 정치인이라고 인정하냐? 절대 인정 안 해. 이런 자는 악수하고 다니면 다닐수록 표 떨어뜨리는 거야. 악수를 했는데 기분 나쁘거든. 저게 말이야, 악수를 하면서 내 눈도 안 쳐다보고 이미 얼굴은 옆으로 가 있고, 그럼 건성이지. 한 75년간의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뭐 수백 명의 정치 지도자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뭐 지지받은 사람도 있고 대통령 된 사람도 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 수많은 정치인들 중에 내 기준으로 볼 때 진짜 대중 정치인이었던 사람은 박근혜가 최고예요. 박근혜가 최고입니다. 박근혜는 악수를 할 때 절대 눈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질 않아요. 그건 거의 체질화되어 있는 것 같아. 악수를 하면 그 사람한테 집중해요. 그게 단 1초라도. 그래서 그 짧은 순간 박근혜와 악수를 하는 사람은 박근혜의 진심을 느껴요. 그리고 저는 박근혜와 악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박근혜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박근혜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저 좌파 중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행사 하다 보면 박근혜가 우파만 골라서 악수할 수가 없잖아요. 행사장에는 좌도 있고 우도 있으니까. 그럼 우파도 하고도 하지만 좌파하고도 악수를 하거든. 그렇게 박근혜와 악수를 했던 경험이 있는 좌파 지식인 정치인이 나한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박근혜를 막 증오했대. 이게 한 2010년경에 있었던 일이에요.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전이야. 자기는 박근혜를 증오했대. 독재자 박정희의 딸 증오했대. 그런데 그 증오는 그러니까 수십 년간 몸에 쌓여온 증오예요. 박정희 때부터 증오한 거니까. 그런데 그 증오가 박근혜와 한 3초 정도 악수를 하면서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걸 자기가 느꼈다는 거야. 자기가 정말 놀랐대. 그래서 아니 박근혜가 악수를 어떻게 하길래 그랬냐 물어봤더니 우선 박근혜 손이 따뜻했대. 그리고 박근혜가 악수를 하는 한 3초 동안 박근혜의 손에서 전해지는 기운이 따뜻한 기운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야. 이 좌파야. 박근혜를 증오하는 자인데 박근혜와 악수를 하면서 그 2, 3초간의 그 악수를 통해서 그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십 년간 쌓였던 몸 안에 있던 그 박근혜에 대한 증오, 박정희에 대한 증오가 사라지는 걸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지. 자기 스스로가 깜짝 놀랐대. 이름을 얘기하면 알만한 좌파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의 그 대중과의 접촉은 그런 진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단 한 번도 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하겠어요 라는 말을 안 했지만 박근혜를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은 박근혜를 진짜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대중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87년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 선거에서 과반을 넘는 유일한 정치인이었던 거예요. 이 직선제 이후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까지 선거를 뽑혔잖아요. 그중에 유일하게 50%를 넘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박근혜가. 52%를 얻었어요. 나머지는 36으로 대통령 된 사람도 있고 41%로 대통령 된 사람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48%로 됐어요. 그런데 50을 넘지 못했어. 50을 넘었다는 뜻은 뭐냐면 고정 지지층, 우리 자유파의 고정 지지층 대략 한 35%, 저 좌파의 고정 지지층 한 30%. 그럼 나머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박근혜를 지지해서 50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박근혜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대중정치인이라고 하는 대중으로부터의 인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중정치인으로 인정받는 출발이 어디냐? 나 대중정치인이에요. 떠들고 다녀서가 아니고 그 짧은 악수를 통해서 자기를 증오했던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 진정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평생 쌓아지는 거예요. 평생 쌓아지는 거예요. 저는 한동훈이나 이재명이나 그런 의미에서 대중정치인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중정치인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작은 실수로도 무너져요. 이걸 지탱해주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대중정치인이 되면 그 강력한 지지층이 생기거든요. 이 지지층은 지금 개딸이나 한딸 같이 극성스럽게 안 해도 은근히 말 한마디 안 하고도 버텨주는 거거든. 지금 여러분들도 다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개딸이나 한딸처럼 그렇게 유별나게 극성 떨면서 하진 않았잖아. 근데 멀리서라도 딱 지켜주거든. 버텨주거든.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정치판을 어쨌든 우리 자유파 쪽에서는 한동훈이가 대표하고 있고 저 종북주사파 쪽에서는 이재명이가 대표하고 있는데 둘 다 대중정치인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난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허물어지는 모래성 같은 존재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모래성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를 누구보다도 지그들이 잘 알아.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불안해지지. 본인들이 불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들을 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비명방명계를 전부 학살해버린 거야. 총선 때.
한동훈이가 자기 말 안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을 전부 총선 때 학살해버린 거야. 장해찬이 도태우는 지 말 안 들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택도 아닌 거 트집 잡아가지고서 공천을 박탈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최대한 지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으로 골라서 공천을 해. 그러니까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공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위만 쳐다보고 자기 공천 준 한동훈이 공천 준 이재명이한테 충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지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피폐해지는 거야. 저는 양쪽 다 각각 이유는 다르지만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동훈이는 그냥 지 실력과 미천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과 대표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반토막이 났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예요. 이재명이는 그렇게 해서 지 아성은 쌓았지만 이제 다음 달이면 1심 선고 유죄가 나기 시작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대중정치인이면 그런 위기 속에서 버텨주거든. 그런데 의자들은 그냥 겉으로만 무늬만 대중정치인이고 입으로만 국민 눈높이 떠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니까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정치 스케줄이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 선거는 2년 6개월 후입니다. 지금 2년 6개월 후에 대선 구도가 짜여질 때 유력한 대권주자들이 나타나서 경쟁을 할 때 이재명이 한동훈이 이름은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지금은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또는 지지율이 미미하지만 그 중에서 누군가가 이쪽에서 저쪽에서 다 나타나서 대선판을 이끌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대중과 만나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선 아주 드물게 현장에서 만나요. 현장에서 만나서 아까 제가 악수를 얘기하고 눈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만나요.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이는 기준 미달이고 이재명이도 그 수준 이하예요. 그거 말고 정치인들이 대중과 만나는 방법이 이제 미디어 정치 시대의 SNS를 통해서예요. 이거는 지상파나 라디오나 신문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KBS, MBC 같은 지상파 또는 뭐 종편, TV조선 채널A 같은 종편, 그 다음에 조중동, 뭐 경향, 한겨레 같은 신문은 대중과 직접 만나지 못해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만나게 돼 있어. 이를테면 신문에서 쓰잖아요. 그건 하루 후에 우리한테 오죠. KBS나 TV조선 같은 데 생방송을 해도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직접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 야, 잘한다고 칭찬할 수도 없고, 야, 너 그거밖에 못하냐고 비판을 할 수도 없어. 그냥 보는 거야,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래서 TV는 매체의 성격이 차다고 그래.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니까. 미디어 매체와 대중을 떨어뜨려 놓고 멀리서 바라보게만 만드니까. 근데 SNS, 유튜브 이런 건 어때요? 엄청 뜨거워. 특히 유튜브가 저같이 매일 생방송을 할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주장할 때 내 얘기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제가 얘기 끝나자마자 댓글로 고성국이 그거밖에 못하냐는 비판글을 올릴 수가 있어. 그리고 그거를 나도 보고 그 창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보죠. 그죠? 이 쌍방향이 이루어지는 거는 유일하게 유튜브예요. 이걸 통해서 만나야 되거든.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만나는 대중의 숫자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행사장에 가서 열심히 악수를 해도 수백 명 악수하기가 어렵거든. 그러나 유튜브에서 직접 정치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동시에 10,000명을 만나고 20,000명을 만나고 100,000명을 만날 수 있잖아요. 숨소리까지 전할 수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강력한 대중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미디어 수단인데 이거를 정치인들이 겁을 내. 그래서 정치인들이 미디어 정치 시대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유튜브가 국민과 대중과 직접 만날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도 알아. 그래서 다 지것들이 유튜브를 해. 다 지것들이 직접 유튜브를 해. 그런데 지가 직접 하는 유튜브는 지 얘기만 할 거고 그걸 보는 사람도 대부분 열렬한 지지자들만 볼 거기 때문에 별로 소용이 없어. 그러면 저 같은 고성국 TV에 정치인이 나와서 나랑 때로는 토론도 하고 좀 말싸움도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막 뜨겁게 댓글창을 달구고 그렇게 하면서 대중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 검증되고 또 평가되고 그 과정에서 진짜로 지지자들이 새로 나타나고 이런 식의 대중정치의 그 프로세스를 하려면 지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만 떠들어서는 안 되거든. 근데 이재명이는 늘 재명이네 마을에서 지 혼자 떠드는 거야. 지지자들 모아놓고. 한동훈이는 직접 유튜브는 안 하지만은 무슨 신지원이 뭐 이현종이니 이런 애들 그야말로 한동훈 측근들이 하는 데서 계속해서 한동훈 선전하는 유튜브만 하지 이걸 공론회장에다가 이 정치인을 던지지를 못해. 겁이 나서. 이 유튜브 말고 정치인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은 그냥 메시지 던지는 거잖아. 짧게. 받든 말든 그거는 네 것들 문제고 나는 이 메시지를 던진다 이거냐. 그래서 이 페북은 거의 기자들을 위한
서비스 같은 수준이 기준으로 지금 전락해버린 거야. 기자들도 옛날 같으면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거 힘들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한동훈이가 페북에다가 찍 글 하나 써주고 이재명이가 글 하나 써주면 그거 받아서 기사 만들면 되니까 현장에 안 나가고 컴퓨터로만 또닥거리면서 무슨 대단한 그 인터뷰 기사 같은 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기능으로 전락을 해버렸어. 이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거의 활용을 못해. 그리고 유일하게 그나마 유튜브 채널이 그걸 할 수 있는데 이 유튜브는 겁이 나니까 안 나와. 지그가 운영하는 자기 편들만 보는 유튜브에 나가서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중정치인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정치인들이 진짜 대중정치인, 진짜 대중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게 한국 정치가 지금 계속 천박한 수준에서 정쟁만 되풀이하는 아주 큰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년 후, 2년 후에 이재명이나 한동훈이 아니고 진짜 대중정치인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그 대중정치인은 조중동이 키워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지상파 종편이 키워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결국 유튜브를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대중과 호흡하고 교감하고 대중 속에서 당금되는 매체는 현재로서는 유튜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대중정치 지도자들이 나타날 날이 곧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선거를 땡겨서 이재명이나 조국이가 감옥 가기 전에 얼른 대통령 선거 치러가지고 손쉽게 정권 탈취해서 8년 전처럼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나면 감옥에 안 가거든. 적어도 5년 동안은. 그리고 대통령 있는 동안에 법 고쳐가지고서 사면해버리면 되잖아. 셀프 사면. 이걸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지금 쫙 몰고 가고 있고 대통령 탄핵을 위한 가장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해서 김건희 여사를 끊임없이 악마화시키고 마녀화시켜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공격이 좌파들은 이 공격을 더불어민주당, 좌파 유튜브, 그 다음에 좌파 언론 이 세 개가 역할 분담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게 좌파 유튜브들이야. 좌파 유튜브는 상대적으로 언론과 달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뭐 괴담 가짜뉴스 같은 걸 막 유포해. 그중에 대중적인 호응을 얻게 되는 이슈들이 한두 개라도 걸릴 거 아니에요. 막 낚싯밥 막 뿌려놓으면 그중에 한두 개 걸리듯이 그걸 좌파 언론이 증폭시켜. 그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막 떠들어. 그럼 그걸 다시 좌파 유튜브가 받아서 확성기처럼 확대해. 이 구조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그동안 집중 공격을 해왔고 이 분위기를 띄워서 지금 좌파 시민단체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제 촛불을 들고 8년 전과 같은 탄핵 전야 분위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먼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우리도 똑같이 자유파 유튜브가 선두에 서서 싸움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싸움을 하면서 그 나오는 성과를 조중동이나 이 우파라고 간주되어 왔던 언론들이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절대 안 받아. 왜 안 받냐? 이유는 간단해. 자유파 유튜브를 조중동이 자기네 경쟁자라고 생각해. 자기네 시장을 잠식하는 경쟁자라고 생각해. 그래서 절대 안 다뤄. 이 좌파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한동훈 세력은 조중동과 손잡고 지금 뭔가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파 유튜브와 자기들의 관계를 단절해요. 손절한다고. 뭔가 자유파 유튜브가 얘기하는 거가 극우 유튜브라는 식으로 지구들이 막 공격을 하고 폄하를 하고 매도를 하거든. 그래서 좌파는 이재명 세력, 더불어민주당, 좌편향 언론, 그 다음에 좌파 유튜브가 혼연일체가 돼서 역할 분담을 해서 막 선순환 구조를 돌리면서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동훈 세력, 국민의힘, 그 다음에 우파 성향의 유튜브 언론 그리고 우파 유튜브가 각각 따로 놀게 돼 있어. 따로 놀고 있어요. 그나마 이 중에서 그럼 제일 전투력 있게 좌파와 맞서 싸우고 있는 데는 어디냐? 유튜브밖에 없는 거야. 조중동이 좌파랑 싸웁니까? 윤석열과 싸우지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세력이 이재명과 싸웁니까? 대통령과 싸우지. 국민의힘이 제대로 더불어민주당과 맞짱 떠서 싸워요? 자꾸 김건희 여사나 공격하지.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이 자유파 유튜브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탄핵당하면 안 된다. 그걸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해야 된다. 방어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당과 우파 성향의 언론과 자유파 유튜브가 힘을 합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우리도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별것도 아닌 종북주사파의 온갖 가짜뉴스 괴담에 계속 당하고 밀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밀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공격을 하면 했지.
지금 문재인이 가족들 뭐 이재명이 사법 처리 조국에 파렴치한 거 공격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그 행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공격거리가. 근데 공격도 못해 우리가. 우리 방어하기가 급급해서. 그리고 이 방어도 그저 자유파 유튜브만이 어느 정도 제 몫을 할 뿐 국민의힘도 한동훈 세력도 조중동도 대통령을 수호해야 된다는 생각과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매우 위기적 상황이 돼버렸고 이 위기적 상황이 그냥 가면 8년 전에 아무 죄 없이 대통령 끌려와서 감옥 들어갔듯이 그리고 정권 그냥 헌납했듯이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라도 지금 다시 긴장하고 다시 전선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10월 3일 국민혁명 집회가 있었고 10월 9일 다시 국민혁명 집회를 할 거고 앞으로 계속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라도 8년 전과 같은 참담한 패배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떨쳐 일어나야 된다. 탄핵 저지 국민전선을 구축해야 된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그 문제의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함께 탄핵 저지를 위한 국민전선에 나섭시다 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너무 답답한데 뭐 해결책 같은 것도 아예 안 나오고 뭐 답이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서해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그 시신이 바다 위에서 불태워졌잖아요. 그 사건 관련해서 그동안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 수사는 문재인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까지 수사가 됐어요. 그 사안 자체는 국가안보실이 주관했던 사안이니까. 그런데 그 서해 공무원이 처음으로 서해상의 표류에서 북한군에 억류된 것 같다라고 하는 보고를 군에서 포착해서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위로. 그러면 이런 사안은 사안의 성격상 비록 한 명이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 안보실로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성격상 그거는 이를테면 새벽 2시에 그런 보고가 왔어. 그런데 새벽 2시에 대통령이 자고 있어. 그러면 국가안보실장이 부속실장 통해서 대통령 자고 있는 거 깨워라. 이게 국가안보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건이 터졌으니까 깨워서 보고 받아라. 받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가 그 보고를 그 공무원이 총살당하기 전에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해요. 그리고 당시 정황이 그때 문재인이가 북한 인권 문제니 어쩌니 뭐 북한 지원 문제니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인권 문제가 아니고 또 비핵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을 때야.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게 정전협정 상태거든요. 지금 남북이. 정전은 뭐냐면 전쟁을 잠깐 중단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전쟁을 잠깐 중단하고 있는 상태예요.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몰라? 이거를 문재인, 김정은이는 야, 이제 전쟁 더 이상 없으니까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이게 김정은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면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것을 먼저 선언해야 되잖아. 그게 종전선언이야.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이야. 그러니까 지금 정전협정 상태를 종전선언을 해서 그 다음에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거야. 이게 김정은이의 주장이거든요. 김정일이도 그렇게 주장했고 지금 김정은이도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거를 문재인이가 주장을 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은 전쟁 상태잖아요. 잠깐 중단됐을 뿐이기 때문에 유엔군이 지금도 유지하고 주둔하고 있는 거야.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유엔군의 자격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났어. 그래서 평화협정이 선언이 돼. 그러면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났으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유엔군은 더 있을 필요가 없잖아. 유엔사가 해체되고 그러면 유엔사 소속의 주한미군이 여기 있을 근거가 없어지잖아. 주한미군 철수되는 거야.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그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말은 그럴듯해도. 그러면 이게 김일성 때부터 75년 동안 북한이 두 가지를 주장했거든.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 하나는 국보법 폐지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간첩질을 해도 못 잡아. 그 두 가지를 75년 동안 주장했는데 그 두 가지를 북한을 따르는 종북 주사파들이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속여가면서 이걸 한 거야. 문재인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연설을 한 거야. 근데 연설을 지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녹화를 했어. 그 녹화된 유엔 연설이 나오는 시간이 유엔 뉴욕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있잖아요. 그게 밤 새벽 1시인가 그랬어.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해수부 공무원이 아직 죽기 전에 문재인이는 그 연설을 보기 위해서 안 자고 있었어. 그러니까 안 자고 있었던 대통령한테 이 보고를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자고 있어도 깨워서 보고해야 될 판에.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해수부 공무원이 총살당하기 전에 보고 받았다라고 나는 그렇게 추정하죠. 그런데 이자가 아직 살아있는 해수부 공무원을 구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안 해.
어떤 노력도 안 하고 그 사람은 그냥 총살당해서 시신이 훼손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문재인에 대한 수사로 가야만이 이 사건 수사가 종결되는 거야. 문재인까지 가려면 그 이전의 과정에 있던 책임자들을 쭉 수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마지막 단계가 국가안보실장이야. 국가안보실장까지 수사를 했어. 그러면 나머지 단계는 문재인만 수사하면 돼. 그래서 죄 있으면 감옥에 보내면 돼. 지금 질문은 왜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냐,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자유파가 주장하는 것은 여기서 사건 종결을 하면 안 된다. 문재인에 대한 수사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그동안 이제 말하자면 묵혀둔 숙제지. 이 숙제들도 하나씩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지금 단순히 뭐 문다혜가 어쩌고 뭐 이런 걸로 지금 우선은 그렇게 수사가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해수부 공무원 북풍몰이 사건, 그 다음에 우리한테 귀순한 두 어부를 강제로 북송해서 죽였잖아요. 죽음에 이르게 했잖아. 그 사건. 그 다음에 월성 원자력 폐지, 영구 정지 시키면서 경제성 조작한 사건. 근데 그 영구 정지한 원자로가 중수로 원자로거든. 중수로는 핵무기 원료를 만들어내는 원자력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다고 할 그 무렵에, 그럼 우리도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런 원자탄을 만들 원료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군사 전략적인 원자력이에요. 이걸 폐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한테 전했다는 USB에 어떤 국가기밀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사건, 대한민국 정치체제 전체를 뒤집을 수도 있는 이 국사본과 관련된 사건들이 지금 수사가 하나도 안 된 채 그 바로 밑에 단까지만 수사가 돼 있거든.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도 그 바로 밑에까지 수사가 돼 있고, 다 문재인이만 남겨놨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 검찰총장 하에서 이 사건들이 신속하게 수사가 될 거다라고 제가 생각해요. 조금 기다려 봅시다.